결국에는 위대한 클롭 감독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연전연승으로 기적을 쓸 수 있을까 싶었는데 리버풀이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물론 아직 산술적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냥 솔직히 저희가 리버풀이 챔스 못 나간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설레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뉴캐슬과 맨유가 두 경기를 전부 다 패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한 팀이. 근데 남은 일정 자체가 두 팀이 편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이죠. 거기다 리버풀은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 아스날이 노팅엄한테 졌던 것처럼 공은 둥글어요. 하지만 리버풀이 원하는 그 경우의 수는 감히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리버풀이 에스턴 빌라를 좀 이겼다면 그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질 수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끝까지 이제 물고 늘어지게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안필드에서 올 시즌 또 돌풍의 팀인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이길 수 있다가 비긴 게 아니라 질 뻔하다가 또 비긴 거였어요. 이 경기를 중심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유럽 대항전 진출권 구도를 살펴보고 또 클롭 감독의 상황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날 경기 클롭 감독이 벤치에 없었고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들이 여러 번 좀 조명이 됐고 좀 주목을 받았어요. 이번 경기에서 위르겐 클롭 감독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중석에서 보게 된 거였는데 이게 그 토트넘전에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논란의 인터뷰를 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 클롭 감독이 대기심 앞에서 이렇게 세레머니를 했었죠. 셀레브레이션 하다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 당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옐로 카드를 받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폴 티어니 주심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원래 레드가 나와야 되는 사안인 건데 대기심이 옐로 카드를 주라고 해가지고 옐로 카드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거보다는 문제는 기자회견에서 논란을 얘기를 해서 그런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티어니와 함께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난 그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그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일 수 없다. 그가 날 어떻게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약간 이제 폴 티어니를 저격하면서 사건을 공론화시키기도 하고 또 내가 좀 어떻게 보면 편파 판정이나 좀 왜곡된 시선의 피해자다. 즉 사실 이제 이렇게 본 시선도 있었어요. 물론 클롭 감독이 격하게 세레머니 한 거 맞는데 한편에서는 그렇게 세레머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티어니랑 워낙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아예 기사까지도 올라왔을 정도거든요. 그동안 티어니와의 그 악연에 대해서 기사가 아예 올라왔을 정도였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티어니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의혹 제기를 했죠. 그 심판의 진실성을 왜곡하거나 공격하는 거는 그 FA 그 이사회 규정의 E3에 위반하는 사안이라고 해요. 사실 이게 국내 한국 프로축구연맹 K리그에서도 심판 판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거나 심판의 이제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을 하는 그 의문을 약간 의심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벌금 징계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오심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정말 오심일 경우에요. 그게. 근데 문제는 이 오심이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약간은 그 인신 공격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심판을 좀 공격하는 겁니다. 심판이 이제 일부러 그랬다. 그 진실성이 없다라는 거가 심판의 공정성의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시기 전후로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플럼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심판들도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장기 징계가 우려됐었어요. 실제로는 정말 장기간 결장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심판위원회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승점 삭감까지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했어.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장기 징계를 주면 주는 거지 왜 팀이 무슨 잘못이라고 승점 삭감까지 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근데 리버풀 입장에선 다행히도 두 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주어지긴 했는데요. 다만 그 한 경기만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건 나머지 한 경기는 추후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음 시즌까지 유예. 약간 집행유예 같은 건데 이게 황당한 게 이게 좀 한 경기 이렇게 걸어놓고 약간 클롭 감독에게 족쇄를 치우는 그런 느낌이 약간 아닌가 그런 싶어요. 느낌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다음 시즌 이내 한 번 더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한 경기가 더 추가적으로 징계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흥미롭게도 근데 이제 월드컵 때는 사실 이
감독이 퇴장당했을 때 뭐 벤투 감독이 그랬잖아요. 관중석에서 보더라도 교신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대놓고 교신하는 약간 뭐 이거 쓰고 있던데. 예, 뭐 이걸 하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펩 레인더스 수석 코치한테 일임하긴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펩 레인더스 수석 코치가 워낙 그 전술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어서 클럽의 차기 감독 후보로도 거론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역시 클럽이 없으니 좀 쉽지 않았던 경기다. 일단 예. 선발 포메이션 보면은 리버풀은 4-3-3, 에스턴 빌라는 4-2-3-1로 경기를 했어요. 예, 뭐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나왔다라고 보면 되죠. 뭐 특히 이제 뭐 선발 라인업에서 크게 변화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리버풀은 이제 루이스 디아스와 학포, 살라가 3톱을 이뤘고 핸더슨, 파비뉴, 커티스 존스가 3미들이었고요. 빌라는 와킨스를 최전방에 두고 램지, 맥킹, 베일리가 2선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최근 커티스 존스가 워낙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뭐 지난 경기는 멀티골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빌라에서는 제이콥 램지가 최근에 뜨거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선수긴 한데요. 예. 근데 이제 이 경기가 그렇게 막 위협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특히 리버풀이 공격을 잘 풀어나가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20분경에 이제 핸더슨이 살라한테 약간 조금 위험하게 패스 주기도 했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살라도 빠르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제 압박에 이게 그가 에스턴 빌라의 장기가 나온 거죠. 토트넘 경기도 이렇게 압박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잖아요. 살라가 볼을 받자마자 두 명의 선수가 압박을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살라가 역주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역주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루이스가 태클을 하면서 그 루즈볼을 램지가 받아서는 그대로 볼을 끌고 가다가 맥긴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맥긴이 바로 이제 넘겨주는 환상적인 패스를 준 거를 와킨스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드리블 치고 들어가는 거를 코나테가 위험하게 막으려고 했다가 파울이 범해졌는데 사실 여기서도 그러니까 리버풀 수비에 문제가 드러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코나테가 너무 많은 범위를 커버를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저 지역은 아놀드와 코나테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놀드는 저기에 없죠. 예, 왜냐? 미드필드로 뛰고 있어요. 네, 최근에 아놀드는 시작은 풀백에서 하지만은 사실상 플레이를 미드필더로 하니까. 예, 압박 후 뭐 바로 이제 원터치로 돌려주는 패스와 3자의 움직임까지 네. 뭐 에메리 감독의 그 스타일이 나왔던 장면인데 저기 그러니까 딱 보면은 맥긴이 롱패스를 할 때 저 앞에 이제 아놀드가 있죠. 예, 훨씬 앞에 올라가 있고 또 코나테는 시야 뒤에서 들어오니까 쫓아가다가 결국엔 다리를 걸고 말았는데 다만 이제 에스턴 빌라가 이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어요. 와킨스가 실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예. 뭐 막힌 것도 아니고 아예 실축을 한 겁니다. 예, 골대 밖으로 페널티킥을 차면서 기회를 놓쳤지만 보통 이렇게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오는데 에스턴 빌라는 그냥 또 골을 넣었네요. 혼전 상황에서 나온 건데요. 레온 베일리의 슈팅을 존스가 차단했으나 이제 뒤로 흐른 거를 루이스가 아주 정교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뒤에서 돌아 들어오던 제이콥 램지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앞에서 헤딩 슈팅을 시도했던 게 도리어 약간 리버풀 선수들한테는 페이크가 됐고 또 이제 여기서 아놀드가 따라 붙었어야죠. 예. 아놀드가 따라 붙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했던 거였죠. 예, 이렇게 이제 페널티킥 실축을 만회하는 선제골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에스턴 빌라가 추가 득점을 노리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어요. 예, 이거는 완전히 준비된 프리킥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붙이고 헤딩 후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의 프리킥 지점이었는데 여기서 제이콥 램지가 뒤에서부터 우다다다다 달려가더니만 루이스가 여기서 올리지 않고 앞으로 그냥 쭉 찔러줬어요. 그러니까 이를 빠르게 치고 들어온 램지가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거는 그 알리송 골키퍼가 손을 뻗어가지고 선방을 해냈죠. 예, 온몸을 펼쳤기 때문에 이제 역동작에 걸릴 수 있던 상황에서도 막아냈고요. 이러한 가운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좀 오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45분경에 밍스가 학포의 폭부를 걷어찼거든요. 물론 여기서 발을 높게 들고 들어갔다가 걷어차게 될 것 같으니까 약간 접는 동작이 있었음에도 결국은 걷어찼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시리어스 파울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VAR을 봤는데 근데 그냥 옐로 카드로 끝났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거는 퇴장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게 VAR이 있어도 영국 심판들이 그 VAR을 보고 그 규정집과 이런 판례를 보고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시리어스가 아니다는 거죠. 예, 이게 너무 예.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근데 같아요. 여기 다 긁혔더라고요. 네. 학포가 이렇게 보여주기까지 하거든요. 예, 뭐 어디 부러지고 다쳐야지 뭐 실려 나가야지 뭐 파울인지 뭐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남자의 스포츠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반전은 이제 에스턴 빌라가 1대0으로 앞선 채 끝났는데요. 기록적으로 봤을 때 리버풀이 충격적이었던 게 유효 슈팅이 없었다. 네. 장면도 저희가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예. 없으니까요. 뭐 이거 유효 슈팅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빅 찬스 같은 경우도
빌라가 무려 3회였던 데 반해 리버풀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빅찬스 자체가 없었다 보니까 전반전에 제가 장면을 보여드린 게 없잖아요. 예. 그 정도로 조금 무기력한 공격들을 했어요. 그 점유율만 그저 62대 38로 높았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 득점도 리버풀이 0.2골이었던 데 반해 빌라가 1.26골. 뭐 그가 빌라는 한 골을 넣을 만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토트넘의 에스턴 빌라에 잡아먹힐만 했다. 에메리의 빌라가 네. 확실히 강력하구나. 이러한 가운데 이제 빌라가 먼저 교체 카드를 활용을 했죠. 53분경에 베일리하고 디뉴를 빼고 영하고 모레노를 넣으면서 조금은 수비를 강화한 모습이었죠. 왜냐면은 모레노랑 영 모두 이제 풀백에서 뛰는 선수들이니까. 예, 윙어 베일리를 빼주면서 이제 교체를 했고 애슐리 형도 뭐 사실 윙 출신이지만 최근에 거의 풀백으로 뛰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이러한 가운데 이제 리버풀에 조금 공세가 나오긴 시작했었는데요. 아놀드가 이런 거는 또 잘하죠. 환상적인 롱패스를 보내줬고 이를 이제 루이스 디아스가 수비 뒷공간을 잘 파고 들어서는 근데 이게 조금 높았어요. 조금 예. 높아가지고 간신히 이제 헤딩으로 정말 간신히 떨궜고요. 여기서 이제 그 판다이크가 뒤로 패스를 준 거를 코나테가 슈팅을 가져간 게 수비 맞고 나온 거를 이제 그 학포가 멋지게 이제 발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요. 동점골이 나온 줄 알았지만 VAR이 실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디아스는 옵사이드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디아스가 이걸 간신히 헤딩으로 떨궜다라고 했잖아요. 예. 디아스의 헤딩 패스 과정에서 판다이크의 위치가 옵사이드였어요. 예, 재차 흘러나온 공을 판다이크가 뒤로 밀어줬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몰랐을 수 있지만 이제 정밀하게 봤을 때는 이게 슈팅 과정 전에 이미 오프사이드인 위치에서 패스를 줬기 때문에 네. 옵사이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점골이 무산이 됐고 또 양 팀 모두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일단은 리버풀은 공격을 강화했죠. 예, 63분경에 이제 커티스 존스 빼고 공격수인 조타를 넣으면서 아예 공격적으로 바꾼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빌라는 모레노가 좀 부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부엔디아를 투입하게 된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리버풀이 교체 카드를 3장이나 쓰는 강수를 던집니다. 72분경에 루이스 디아스와 핸더슨 그리고 로버트슨을 빼고 피르미노와 밀러 그리고 치비카스를 넣었는데요. 특히 이제 피르미노와 밀러는 올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나는 것이 공식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안필드 고별전이었어요. 뭐 예. 토트넘이 모우라를 투입한 것도 뭐 고별 홈 경기이긴 했는데 다만 이제 존재감과 영향력에 있어서 피르미노와 밀러는 올 시즌에 뭐 뛸 수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뭐 물론 밀러는 조금 여전히 많이 느려지긴 예. 했는데 피르미노는 이번 시즌 예. 나올 때만 활약이 좋았죠.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와서 그랬죠. 예. 이러한 가운데 이제 리버풀이 81분경에 수비적인 미드필더인 파비뉴 빼고 공격적인 미드필더인 엘리엇을 넣으면서 공격을 한층 더 강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스턴 빌라는 87분경에 공격수인 와킨스와 수비형 미드필더인 루이스 빼고 두란과 덴통커를 넣으면서 같은 포지션을 바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공격수 두란을 투입했고 또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덴동커를 넣었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조금 더 수비적이긴 하죠. 왜냐면 더글라스 루이스는 후방 플레이메이커형 수비형 미드필더라면은 덴동커는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수비 특화 미드필더니까요. 예, 특히 이제 엘리엇이 들어가서 추가 시간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공격 작업을 시도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엘리엇을 통해서 또 극적인 동점골이 나오긴 했어요. 예, 그 엘리엇이 이제 측면으로 패스 빼줬고 여기서 이제 그 살라가 상당히 멋지게 크로스를 올렸죠. 예, 왼발 아웃풋으로 올렸어요. 예, 이게 사실 오른발로 올려야 되는 장면이긴 한데 살라는 왼발잡이다 보니까 왼발 아웃프론트로 올린 거를 피르미누가 몸을 날려서 약간 좀 날라차기 형태로 골을 넣은 거였죠. 예, 극적인 골이 나왔고 사실 이게 뭐 89분이니까 거의 극장골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추가 시간이 또 꽤 길게 이 경기도 나왔어요. 뭐 한 8, 9분 나온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엘리엇도 슈팅하고 뭐 많은 총공세를 펼쳤지만 역전골은 없었다. 1대1로 이제 무승부로 끝났는데 어찌됐거나 피르미누 입장에서는 뭐 올 시즌 뭐 리버풀 경력에 유종의 미를 거둔 뭐 골을 넣었다고 할 수 있죠. 예, 뭐 이 골로 인해 두 자릿수 골을 달성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예. 그것도 1115분 뛰고 10골이에요. 예. 정말 순도가 높았죠. 도움도 4개나 기록을 했고요. 거기다가 안필드 고별전을 그렇게 골로 장식을 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더 재밌는 게요. 10골 중에 9골이 안필드 홈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 통산 홈 경기만 놓고 보면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전에 사실 이제 마누라 트리오, 마네, 살라, 피르미누가 함께 뛸 때도 골을 욕심보다 많이 넣을 때도 있었는데 홈에서만큼 이 정도 골을 넣은 적이 없었다. 역시 이제 낭만적인 사나이구나. 네. 고별 눈물 흘리는 장면도 연출했죠. 예. 네. 뭐 어찌됐거나 뭐 아직 시즌이 끝나진 않았지만 홈에서 마지막 경기였고요. 특히 이제 이 마지막 골도 합작한 게 그 마네는 떠났지만 피르미누 살라의 합작골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둘이 합작한 게 25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라가 피르미누한테 12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 피르미누가 살라한테
13개의 도움을 기록한 건데 25골을 합작한 거는 리버풀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합작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손케 듀오가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이 되죠. 네, 왜냐면 리버풀 구단 역대가 25골 합작인 건데 네. 손케 듀오는 지금 50호 합작골을 노리고 있어요.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리버풀이 후반전에 특히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예, 그리고 공격을 주도하긴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아스널 노팅엄전과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초반에 그 노팅엄이 주도했던 것처럼 빌라도 초반에 주도했고 골 들어가고 나서는 수비적으로 내려앉고, 반면에 이제 그 아스널과 리버풀이 경기 내내 주도를 하긴 했는데 위협적인 장면들이 은근 없었어요. 주도한 거 대비 기대 위협 자체를, 그러니까 위협적인 부분에서의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슈팅 숫자도 10대 6으로 4개가 더 많았을 뿐이었고요. 이렇게 주도한 거 대비로 보면은 슈팅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점유율도 심지어 66대 34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기대 득점이 리버풀 0.7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한 골을 채 넣을 만한 확실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네, 반면에 빌라가 1.4골을 기록을 하면서 기대 득점 놓고 보면은 빌라가 이길 만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시퀀스 간여도 빌라 선수들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후방 플레이메이커인 더글라스 루이스와 최근 물오른 제이콥 램지가 공격을 주도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경기에서 빌라가 정말 효과적으로 그 아놀드의 뒷공간을 계속 노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방향 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왼쪽 공격 방향 비율이 41.1%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볼이 없을 때는 아예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다가 그래도 몇 안 되는 공격 기회 때, 그 볼이 있을 때 왼쪽 중심으로 공격을 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그쪽에 선수들이 몰려서 거기서 이제 플레이들을 가져갔고, 결국 제이콥 램지의 골도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 중요했던 게 이제 리버풀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를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했을 것 같아요. 특히 리버풀의 동점골에 조금은 이제 토트넘 팬들도 환호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에스턴 빌라가 이겼다면 토트넘이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못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유력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비긴 것만으로도 현재는 빌라가 7위로 올라섰고요. 그렇죠. 토트넘이 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브라이턴이 오늘 저녁에 있을 그 사우스햄튼하고, 이미 사우스햄튼은 강등이 확정된 팀이잖아요. 그 팀 상대로 승리 거두면은 그럼 브라이턴은 유로파리그 확정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빌라하고의 경기에서 조금 힘을 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심지어 최종전이 빌라 홈 경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의 결과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일단 맨유는 보머스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69점, 뉴캐슬과 맨유가 모두 승점 69점인데 다른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덜 했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버풀은 정말 뼈아프죠. 에스턴 빌라를 못 이겼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챔스 진출은 좌절됐다. 그런데 하필 또 리버풀이 못 이기면서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 진출이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즉 8위로 끝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브렌트포드의 추월을 당할 수도 있다. 예, 그 토트넘 입장에서는 브라이턴이 최종전에 힘을 내주길 바라야죠. 최소 무승부 이상은 내주길 기도를 하면서 본인들이 승리를 거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37라운드의 일정들 남은 경기를 살펴보면 일단 5월 28일이에요. 지금 일요일 밤 10시에 브라이튼 대 사우스햄튼이 있는데 좀 사우스햄튼이 강등이 됐지만 좀 힘을 내주기를 바라야 하는 게 토트넘의 입장이고요. 사실 근데 저건 기대하기 힘들죠. 예. 예, 강등된 팀이 심지어 브라이턴 원정이기 때문에 네. 예, 저 경기는 그냥 브라이턴이 승리를 한다라고 보고 가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리고 빅매치죠. 사실 이게 우승 확정 경기가 될 줄 알았는데 5월 22일 월요일 0시에 맨시티와 첼시의 빅매치 있고요. 아마도 맨시티가 우승을 확정하긴 했지만 홈에서 화끈한 네. 파티를 벌이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고요. 이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0시죠. 예, 네. 혹시라도 혼란이 있을까봐 얘기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월 23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뉴캐슬 대 레스터시티의 경기가 있는데 레스터시티 입장에서 중요해요. 잔류를 위해서 그렇죠. 반드시 이겨야 되고 뉴캐슬은 이 경기를 이기고 챔스를 오피셜하게 확정하고 싶을 것 같고요. 무승부만 거둬도 오피셜하게 확정이 되긴 하는데다가 사실 뉴캐슬은 이 중에 가장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골득실에서도 앞서고 있거든요, 많이. 네. 그리고 이제 5월 25일 목요일에 주중 경기로 경기가 연기된 팀들이죠. 브라이튼 대 맨시티의 경기가 있고 또 5월 26일 금요일 새벽에는 맨유 대 첼시의 빅매치가 있는데 사실 좀 리버풀이 끝까지 조금 이제 비벼줬으면 맨유 첼시전도 좀 뜨거울 수도 있었고 한데 네. 여러모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식긴 했지만 그래도 빅매치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5월 29일 월요일 0시 30분에 최종전 경기가 일제히 열리게 되는데요. 네. 과연 이제 프리미어리그 최종 순위 남은 이슈는 역시
없이 토트넘이 이제 유럽 대항전을 치를 수 있을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손흥민 선수가 2015년 여름에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갔던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심지어 뭐 레버쿠젠 시절까지도 하면은 정말 진짜 10년이 넘었죠. 예. 예. 과연 그런 그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렇다면 뭐 케인 선수는 물론이고 손흥민 선수도 조금 이적에 대한 생각들, 이적을 추진하는 일들, 분명히 토트넘도 뭐 아무리 뭐 컨퍼런스 리그가 뭐 그렇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도 팀이 분명히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구단의 가치라는 게. 뭐 예.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좌우할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소식도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정밀한 분석과 함께하는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